당신의 특별한 우울. 우울증에 걸린 정신과 의사의 치료일기. 린다 게스크 지음. 홍한결 옮김. 윌북 출판사. 우울이 우울에게 하는 말. 정신과 의사 린다 게스크. 어린 시절부터 불안과 우울을 주기적으로 경험했다. 정신과 의사라면 자신의 우울증 정도야 쉽게 치유할 거라 제보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은 뚝딱 해결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는 상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는 고통의 깊이와 크기에 공감한다. 당신의 특별한 우울은 평생 우울증을 겪어온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우울과 삶을 돌아보며 환자들의 특별한 속 이야기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책이다. 사람의 이름이 각자 다르듯 우울도 모두 다른 이름을 지녔다. 그는 우울증이란 단일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타고난 취약성이 맞물리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세상의 우울들에게 보내는 다정한 위로의 책이자 언제나 조용히 듣는 마음이 전하는 부드러운 응원의 책이다. 평범한 인간 만사를 전부 예민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불 자라는 소리나 다람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테니 고요함의 이면에 도사리는 굉음을 못 견디고 죽을 것이 분명하다. 조지 엘리엇. 미들마치. 프롤로그. 이 책은 우울증 극복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두 주제는 서로 관련이 깊다. 내가 직접 경험한 데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서 잘 아는 주제다. 내 전문 치료 분야인 우울증은 내가 성인기 내내 시달린 질환이기도 하다. 나는 우울증을 버텨냈고 무사히 살아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책에는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화도 담겨 있지만 나는 암울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처럼 살아온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목표다. 우리 자신, 그리고 삶과 앞날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문제는 우울의 늪에 빠지면 희망을 다시 품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분이 가라앉은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삶을 바라본다.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흐려진다. 흔히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독자 본인이 우울증에 빠져 있건 아니면 그런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돕고 있건 간에 더 나아질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계기는 상실일 때가 많다. 잃은 것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이나 건강이나 자존감일 수도 있다. 우울해지면 그 우울함이 또 다른 상실을 낳기도 한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소중한 누군가나 무언가를 잃으면 애통해하기 마련이다. 애통함은 정상적인 감정이고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해소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애통함은 우울증과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상실을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똑같다. 내 이야기를 전부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지금 나를 봐주는 의사는 대체로 다 알고 있다. 그녀가 현재로서는 내 후견인이다. 7년 전 그녀와의 첫 상담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해볼까 한다. 나는 맨체스터 남쪽에 있는 위던쇼 병원의 몸이 건조한 새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로리어 센터라는 현대식 건물 안의 모든 병동은 생뚱맞게 소설가나 시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외래 진료는 황량한 진료실에서 이루어진다. 그곳에서 한 의사당 일주일에 한두 회기 정도 상담을 맡는다. 방 안에는 흔한 서류 캐비닛 하나 없어서 몰래 슬쩍 들여다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완전히 신축 건물은 아니라서 카펫 본드 냄새가 어지러울 만큼 독하진 않았다. 그래도 화학물질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한눈을 팔 대상이라곤 책상 한끝에 놓인 너덜너덜한 병원 소식지 뿐이었다.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애써 소식지 유방암 기금 마련 달리기 대회 기사에 집중했다. 오늘 처음 상담할 의사는 내 기록을 가지러 데스크에 갔다 온다며 급히 나갔다. 익숙한 고독감이 밀려왔고 나는 겁이 났다. 아주 많이. 물론 환자 신분으로 치료실을 찾은 게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묘한 상황이긴 했다. 내 상담을 새로 맡기로 한 의사는 몇 년을 알고 지낸 동료였다. 그녀는 정중하게 사무적으로 나를 대했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나도 가끔 하는 행동인데 그럴 때는 좀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녀도 행동과는 달리 나처럼 이 상황이 별로 편치 않아 보였다. 내 말을 들으면서 펜을 만지작거렸다. 속생각이 훤히 보이는 듯했다. 이렇게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면담을 나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손에 땀이 찼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혀를 입천장에 누가 붙여놓은 것 같았다. 내 몸은 내 몸 같지 않았다. 몸이 말을 듣는지 확인하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불안의 신체적 증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환자는 의사에게 질문을 받으며 얼마나 말할지, 무엇을 빼고 말할지 머리를 굴리기 마련이다. 기분이 최고로 좋았을 때를 10이라고 하면 지금 기분은 1에서 10 중 몇 정도인가요? 그녀는 조용히 내 대답을 기다렸다. 6에서 7 정도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생각하지 말고 직감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7이란 건 내 솔직한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일반 환자 대신 상담 시간을 차지한 내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였을까? 내 답변은 대부분 준비가 돼 있었다. 머릿속으로 이미 예행 연습까지 거쳤다. 나올 질문이야 뻔했으니까. 기록을 읽어서 많이 알고 있긴 한데요. 이전 상담사에게서 인계받은 기록을 말하는 것이었다.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증상이 언제 처음 시작됐나요? 10대 때 많이 불안했어요. 특히 시험 전에요. 지금도 졸업시험에 떨어지는 악몽을 꾼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죽음에 관한 대목이 있던데요. 그녀가 기록지를 넘기며 운을 뗐다. 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아직 그리 잘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새 의사와 또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걸까? 신뢰는 한번 쌓고 나면 무너질 때 너무 힘들다. 내 고민을 눈치채지 못하고 질문을 이어갔다. 극복하기 힘드셨어요? 나도 환자들에게 종종 했던 질문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이 과연
극복하는 대상이 맞는 걸까?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네라고 했다. 그게 맞는 답인 듯 했다. 사실 내가 본격적으로 애통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 일이 있고 여러 해 후였다. 나를 봐주던 의사가 은퇴하는 등 몇 가지 상실을 뒤이어 겪었고 그때마다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곤 했다. 지금 받으시는 치료는요? 매일 둘록세틴 60mg, 티록신 200마이크로그램 복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복용했던 약 이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전에는 기분 안정제인 리듐과 항우울제인 벤나팍신을 같이 복용했는데 심전도에 이상이 생겨서 중단했다. 리튬은 갑상샘 저하증을 일으켰으므로 끊는 게 반가웠다. 그리고 티록신정은 복용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고 살이 쪄서 더 우울해진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심리치료도 받아봤어요. 도움이 될 때도 있었고요. 무슨 유형이었나요? 정신역동치료요. 인지행동치료는 안 받아봤어요. 내가 CBT를 받은 것은 시일이 더 지나서였다. 나는 내 우울증의 원인을 오랫동안 탐구했다.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며칠도 안 되어 극심한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정신역동치료는 과거의 인간관계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통찰해 보려는 쪽이다. 반면 인지행동치료는 현실을 자신에게 해로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울해진다고 보고 그런 관점을 개선하려는 쪽이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언제였나요? 한 2년 전에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쉬었어요. 6달쯤요. 지금은 괜찮아요. 항상 일이 문제 아니었던가? 일이 내게 가장 큰 스트레스인 건 맞다.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주범은 환자들이 아니라 업무적 갈등이었다. 나는 성격이 너무 예민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겨울에도 좀 기분이 가라앉는 것 같긴 해요. 우리는 40여 분쯤 이야기를 나눈 후 계획을 정하고 다음 약속을 잡았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부의 선생이 말했다. 다음부터는 밖에서 안 기다리셔도 돼요. 어디 조용한 데서 만나면 되니까요. 동료들과 마주치면 어색할 테니 내 편의를 봐주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내 환자들에게는
그런 일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던 나다. 전 괜찮아요. 밖에서 대기하는 것도 좋아요. 나지막하게 틀어놓은 오후 TV 프로를 보면서 대기실에서 남들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 난 싫지 않았다. 내 우울증은 새 학년이 시작되고 학업 부담이 커질 때마다 도졌던 것 같다. 아니면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햇빛이 적은 이곳 고위도 지방의 겨울이 힘들다. 기분이 우울한 사람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 어떤 설명이 맞을까 알 수 없었다. 지금도 모른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다. 대개는 잘 버텨낸다. 몇 달 동안, 때로는 1년 넘게 문제없이 산다. 하지만 살다 보면 번번이 그 시기가 닥쳐온다. 그럴 때는 평소보다 더 어둡고 험하고 모진 세상에 사는 기분이다. 나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 30년간 우울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배운 게 많다. 듣다 보면 나와 통하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내 우울증 이력을 말한 적은 거의 없다. 내 건강이 나빠져 남을 치료하기 어렵다 싶으면 늘 나도 도움을 구하고 내 건강부터 돌봤다. 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남을 치료하려 했다면 그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우울증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고 이해를 잘하는 치료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을 겪는다. 다른 과 의사보다 더 많이 겪는다. 우울증 전문가라고 해서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법은 없다. 내가 모든 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다. 처음 온 환자는 무슨 문제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마음 한구석에 감춰진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맞는 말을 생각해내지 못한다. 문제가 무엇에서 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아직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불안은 말 대신 행동으로 드러난다. 짜증, 분노, 침잠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본인도 남들도 이유를 알기 어렵다.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상황이 위급해지고 나서야 찾아오기도 한다. 도와달라는 말은 하기가 쉽지 않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 개인의 역사도
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남에게 이야기하고 반복해 서술하는 과정에서 유기체처럼 변한다. 어느 시점에서건 내가 진짜 아는 건 그때 느끼는 감정뿐이다. 1년 전 느꼈던 감정, 품었던 고민이 아무리 해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어쩌면 일부러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지금의 나에 대해 내가 아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다. 이 일을 하면서 배웠지만 의사는 환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이력을 알아내는데 그치지 말고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원래 내 이야기로만 구성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쓰다 보니 그저 회고록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바뀌어 갔다. 결국 이 책은 우울증을 겪는 다양한 양상을 이해해 보려는 내 나름의 시도가 되었다. 이 책은 결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마음을 터놓은 이들에게서 내가 배운 것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이 책을 통해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힘을 키우는데 도움을 얻었으면 한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무기로 그 둘만한 것은 없다. 사랑과 망상. 인간은 본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사랑은 종류도 다양하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가 하면 연애 감정이 막 불붙기 시작한 커플의 성적 욕망도 있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 간에 느끼는 원숙한 책임감도 있다. 사랑은 양방향일 수도 외방향일 수도 폭력적일 수도 치유적일 수도 있다. 가족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한 경험은 어른이 되었을 때 우울을 이길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 어른이 되었을 때 힘이 되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존재는 힘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의 해독제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시련의 파경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 겪었던 상실의 아픔을 다시 들쑤실 수도 있다. 사랑과 망상은 흥미롭게도 유사점이 많다.
망상의 의학적 정의는 그 사람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확신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속한 사회, 문화, 종교의 준칙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배경과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나 망상에 빠진 사람이나 남이 보기에 비합리적인 행동과 오해 속에서 산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것을 정신의학에서 망상으로 취급하진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색정망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는 형태인데 보통 모르는 사람이나 유명인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신호를 읽어서 자기 바람대로 해석한 다음 과감히 믿어야 하니 그 과정이 망상에 빠지는 것과 크게 다를까? 물론 그 신호는 블라인드를 여닫는 것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훨씬 더 미묘하다. 우리는 블라인드 여닫기보다는 더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각종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지만 신호의 해독 과정에선 늘 오해가 넘쳐나기 마련이다. 내가 처음으로 빠져본 사랑은 늦가기 사랑이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덜컥 찾아와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전과는 영영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다. 1985년 초 나는 맨체스터 교회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잉글랜드에서 거의 처음으로 설립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였다. 붉은 벽돌과 흰 돌로 지어진 주택가 모퉁이의 평범한 건물이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부담 없이 들러서 상담을 청할 수 있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간판도 없었고 건물 이름만 적혀 있었다. 전에 일했던 정신과 병동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이곳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주민들을 진료했다. 고문의 라엘 선생은 푸른 눈을 반짝거리며 잉글랜드 북동부 지방 말씨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세로 줄무늬 정장 대신 셔츠와 스웨터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정신과 고문의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수한 차림으로 일했다. 트위드 스커트와 단추 달린 셔츠를 입었다. 맨체스터 남부 깔끔한 동네의 두 가구 연립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얼마 안 있으면 고문의가 될 수 있었다. 내 인생의 각본은 이미 쓰여 있었다. 연구원으로 잘 승진해 나가던 남편 짐은 우리 부부가 목표로 삼을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듯했다. 모델로 삼은 것은 직장 선배 부부였다. 선배의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선 여전히 음험한 무언가와 씨름했고 내 주된 역할이 디너파티 안주인인지 전문직 여성인지 모르게 변해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 만족해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문제는 디너파티만 하면 내 요리 실력에 대한 불안감을 잊으려고 또 지루하게 이어지는 애들 유아원이며 인테리어 용품 이야기에 질려 과음을 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로 때문에 의자에서 옆으로 픽 쓰러지는 게 주특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애에 눈뜨면서 바뀌었다. 그가 처음 내게 미소 지었던 때가 기억난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처음엔 영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사였는데 안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늘 말썽을 피우는 낡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것에서 뭔가 약한 구석이 엿보였다. 그의 환자가 한번 되어보면 좋을 것 같았다. 아니지. 그는 환자가 아니라 내담자라고 불렀다. 우리 병원의 모든 전문가가 그랬다. 나는 아직 차별적이지 않은 말을 써야 한다는 압력에 저항하고 있었다. 내게 환자라는 용어는 내가 상대방 위해서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내담자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그 정신건강 간호사와 같이 일한 지 몇 달쯤 되었을 때 부부 치료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브라운 씨는 처음에 우울증으로
이곳에 의뢰받아 왔는데 아내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부부는 가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대화로 해결하는데 점점 애를 먹고 있었다. 남자 간호사와 나는 남녀 간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대화 시범을 보였다. 마주보고 말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두 분 사이에 아직 애정이 깊고 서로에게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게 보여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내 의심을 감추려고 애썼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음을 많이 쓴다는 걸 서로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내분은 그가 손바닥을 펴서 브라운 부인을 가리켰다. 결혼 반지가 햇빛에 반짝거렸다. 남편분이 귀가가 늦었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 쓰이는지 보여주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은 소외받고 상처받은 마음에 대화를 거부하고 술 마시러 나가서 더 늦게 귀가하시죠. 남편분도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참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이를 긍정적 의미부여라고 한다.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와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 정작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 중요한 신호는 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브라운 씨 부부가 조심스럽게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동료 간호사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로 응답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부부는 간호사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어 있었다. 잠깐이었지만 서로 손을 잡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했다. 나는 동료 간호사가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술, 두꺼운 입술을, 살짝 굽은 매부리 코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전하던 애프터쉐이브 향이 지금도 기억난다. 가끔씩 나와 마주치는 그의 눈은 무척이나 선명한 푸른색이었다. 부부가 상담실을 떠난 후 우리는 어스름한 저녁빛을 받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그가 내 손을 잡더니 자기 입술에 갖다 대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일순간에 강렬하게 몰려오는 감정에 휩싸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흥분되면서도 너무나 두려웠다. 나는 사랑에 빠져가고 있었다.
우린 대화가 아주 잘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몇 주가 지났다. 짧은 시간 동안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1985년의 한여름, 나는 새로 새든 맨체스터의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저물어가는 저녁 햇살이 유리창에 비스듬하게 비쳐들었다. 새 오디오에서 색소폰의 즉흥 연주가 단조로 흘러나왔다. 오디오는 내가 가져온 TV와 함께 이곳에 놓인 유일한 가구였다. 음악이 내 안의 아픈 무언가를 건드렸다. 나는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혼자 있게 된 걸까? 지나간 모든 일들을 때때로 머릿속에서 재생해보곤 했다. 그 모든 대화와 미래 속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알아채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했어야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내가 생각한 결과는 이게 아니었다. 처음 이 아파트를 보고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도 마음에 들어 했다. 내 직장 동료. 내가 7년간의 결혼 생활을 결국 끝내고 함께 하기로 한 그 남자도. 하지만 그는 살림을 옮기지는 않았다. 집 열쇠를 받은 토요일 저녁, 우리는 기념으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다. 그대로 침대에 함께 쓰러지며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달랐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더니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는 눈을 비비며 광칠한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이유인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못하겠어요. 나 돌아가야 해요. 아이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한참 후에야 말이 나왔다. 나랑 살고 싶다면서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마치 처음으로 진심을 전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너무 미안해요. 당신 말만 믿은 나는 어떡해요? 지금 여기 있는 나는요. 정말로 믿었는데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나 이내 옷을 챙겨 입고는 떠났다. 문이 철컹 닫혔다. 나는 혼자였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로 굳게 믿었다. 그가 떠난 후 며칠간의 밤과 낮은 죄악이었다. 동생 앨런이 전화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니, 엄마에겐 말하지 않았다. 이유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엄마도 아셔. 동생의 목소리에 주저가 느껴졌다. 내게 말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는 눈치였다. 뭐라고 하셔? 누나가 언제 제 앞가림을 할지 모르겠대.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러기엔 기분이 이미 너무 가라앉아 있었다. 짐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묻는 편지를 보내왔다. 나도 익숙한 삶의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돌아간다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결정에 따르는 죄책감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마음보다 석 달 동안 만났던 연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내 상태를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도저히 버티기 힘들 때는 이에게 전화했다. 그는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 주었다. 몇몇 친구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물었다. 그렇게 요리 잘하는 남자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놀랄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너와 내 남편은 부부라기보다는 사업 파트너 비슷하다고 항상 생각했어. 캐서린의 말이었다. 무슨 말이야? 열정이 없잖아. 나도 이제 열정이란 게 뭔지 알았다. 그것은 점심시간을 틈탄 미래 도중 입술을 빼앗기는 흥분감이었다. 한밤중에 휑한 맨체스터 거리 한복판에서 나누던 작별 인사와 그만 만나자는 다짐의 격렬한 아픔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바람 부는 산빛 아래서 외치던 헤어질 거야 라는 결심이었다. 바닷가에서 보낸 어느 행복했던 주말, 마침내 한 몸이 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끝으로 버림받았을 때의 처참한 절망감과 소외감이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차를 몰고 스코틀랜드를 향해 달렸다. 과거의 장소로 돌아가고 싶었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과거로. 아버지가 편찮으시기 전에 과거로. 아예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든 것이었으니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대로 된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몰랐다. 나는 이의 심리치료 덕분에 어떤 의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내 환자들에게서도 익히 보아온 과정이었다. 현재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먼저 과거의 문제를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려면 과거 언젠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시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수도 있다. 인생을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과거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면 미래에 대해 더 만족스럽고 정직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나는 내가 찾아갈 기준점이 어디인지 알았다. 에든버러로 올라가기 전 여름, 18살이던 나는 스코틀랜드를 2주 동안 혼자 여행했다. 그때 지금도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황홀한 순간이 있었다. 버스를 타고 해리스 섬 동쪽 유소스텔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날은 종일 햇살이 화창했다. 섬의 서쪽을 향해 버스가 언덕길을 내려가니 눈앞에 황량한 바위투성이 평원이 펼쳐졌는데 저 멀리 수평선이 마치 은색과 하늘색 실을 엮은 다발처럼 빛나고 있었다. 몽환적이던 형체는 어른거리는 무언가로 점점 변해갔다. 해변이었다. 자주색 산들로 둘러싸인 넓디 넓은 흰 모래사장이 보였다. 다들 내려서 한 5분 산책하고 오시죠. 운전사가 빨간 버스를 모래사장 근처에 세우고는 말했다. 내겐 5분으론 부족했다. 천년만년을 머물러도 부족할 것 같았다. 그곳은 나와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그 후로 10년이 넘게 지났다. 나이만 먹고 18대보다 철든 게 없는 내가 다시 찾은 해리스의 흰 모래사장은 날씨만 빼고 변한 게 거의 없었다. 처음 이틀은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하얗게 회칠한 호텔을 잿빛 안개로 자욱하게 감쌌다.
객실에 앉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또다시 야위고 창백해진 나는 슬픈 큰 눈으로 건너편의 인간을 나무라듯 쏘아보고 있었다. 그러다 3일째 날이 개고 햇살이 화창했다. 들꽃으로 뒤덮인 초원을 가로질러 빛바랜 출입문을 지나 해변으로 발길을 향했다. 토끼들이 사방에서 쪼르르 뛰어가며 나를 피해 재빨리 굴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나는 신발을 벗고 발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시원하고 촉촉한 모래의 감촉을 만끽했다. 파도 주변을 까치발로 걸었다. 얼음처럼 찬 바닷물이 무수한 다이아몬드처럼 맑게 반짝거렸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이곳을 언제나 사랑하리라 확신했다.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이곳엔 결혼과 죽음과 시련을 경험하기 전의 내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나는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내 모든 결점과 허물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심리치료사들은 자기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간혹 자기애를 이기심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둘은 다르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남을 아껴줄 수 있으려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100번 틀리지 않다. 자신만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이미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선택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차츰 깨달았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건 물론 아니었다. 특히 연애에 성급히 빠져드는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듯 했다. 반대되는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접해도 어떤 믿음을 놓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게 인간이 실망과 상실에 대처하는 한 방법이고 생존을 위해 때로는 그래야만 하니까. 나는 내게 찾아왔던 사랑이 진짜였으되 이어갈 수 없는 것이었다고 나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했다. 결국은 지나갈 운명이었다. 내가 살면서 겪은 모든 게 그랬듯 어느 환자든 치료가 끝나면 나를 떠나갔고
나도 이를 언젠간 그만 봐야 했다. 이에게 받는 치료를 끝낼 생각을 하면 견디기 힘들었다. 그간 이와 쉽지 않았던 대화를 나누면서 삶을 계속할 힘을 얻었으니까. 그는 내 행동에 대해 여러 면에서 옳은 말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석양이 비치는 아파트에 음악을 틀어놓고 앉아 내가 잃은 것들을 반추해 보았다. 흐느끼다가 곧 깨달았다. 남편을 잃고 연인을 잃었지만 내가 우는 건 연인 때문도 남편 때문도 아니었다. 이 눈물은 파국 이후 흘렸던 눈물과는 전혀 달랐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보다 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 채 낫지 않았던 상처가 새로운 상실의 아픔 때문에 다시 드러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지난날의 결정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책에 대한 찬사. 우울증의 실상을 흡인력 있게 그려낸 가슴뭉클한 수기.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개인적인 깨달음과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담아낸 이야기이자 사색록이면서 지침서이자 안내서이다. 사이먼 웨슬리경. 용감하고 대담하면서 가슴 저미는 이야기. 무엇보다 의사이면서 환자이자 학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더없이 복잡한 이면을 하나로 엮어낸 최초의 시도. 수전 베일리경. 진솔하고 생생하고 강렬하다. 이른바 흔한 정신건강 문제를 알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 공감할 것이다. 캐럴린 주그레이엄 교수. 우울증을 겪어보았거나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묘사하는 자기회의, 지긋지긋한 불안감, 그리고 남들 앞에 내보이는 의연한 겉모습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저자가 도달하는 자기 수용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개인적 경험을 담았으면서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우울증 책이라는 점에서 보기 드문 성과다. 루이스 애플비. 저자는 솔직하고 인상 깊은 서술로 본인이 거듭하여 우울증을 겪었던 이야기를 다양한 치료 경험과 함께
들려준다. 이런 종류의 여느 회고록과 차별되는 특징은 저자가 긴 세월 우울증과 투병하면서 동시에 정신과 의사로 일했다는 사실이다. 저자가 직접 치료하면서 본인의 이해를 풍부하게 넓힐 수 있었던 환자들의 모습이 생생한 필지로 묘사되어 건조한 임상 사례가 아닌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눈앞에 되살아난다. 저자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 역정을 시종일관 의연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가슴 아픈 회상에서부터 치열하면서 놀랍도록 냉혹한 업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까지, 이 책은 그 소재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책이 아니다. 풍성하고 인간적인 이야기이며 이 분야 책들에 넘치는 진부하면서도 과도한 단순화가 없다는 큰 미덕이 있다. 저자는 우울증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톰 번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정신의학과 명예교수.